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G7 캐나다에서 열리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G7의 초청이냐 관찰이냐 그 참여 방식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정권을 돌이켜보면 국민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행위한 통치적 행위가 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을 최초로 했죠. 그 원전 수출의 대가로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파병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국회 동의를 한 기억이 제가 생각나지 않아요. 이면 합의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 수출을 주도로 하는 국가니까 수출을 해야 되고, 정권 차원에서는 어떤 성과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지만, 군대를 파견하면서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파병한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코의 26조로 원전 협상이 이렇게 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 쪽에 직접 재산권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근로자, 원전을 짓는 근로자는 체코와 한국이 몇 대 몇으로 비율로 가는 것인지, 사후 관리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코 원전의 수출로 인한 실질적인 국익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국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헤드라인으로만 이렇게 타결이 됐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면 합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거를 알리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짓는 비용을 폴란드에 방산 수출하듯이 장기 대출로 체코에 해주면서 또 원전을 짓는 거 아니냐. 100% 자부담이냐, 체코에. 바로 또 회수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말레이시아에서 세관 밀반입 마약 의혹 사건이 있었죠. 그게 덮어진 상태 아닙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밀반입이고 500만 명인가가 뭐 동시에 맞고, 금액으로도 몇백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미 쪽인가 대통령이 마약 밀반입해서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 체포해 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덮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세청, 경찰, 대통령실 관련 의혹이 있는 전 정부의 부서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의 협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약의 비리를 덮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실리도 중요하지만 명분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G7 참여 형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시죠? G7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초청국으로 가는 거냐, 참여국, 관찰국으로 가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발표하시면 돼요. 그것이 국격을 훼손하거나 이재명 정부에 상처 주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솔하게 얘기했을 때 국민들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G7이 냉전 시대에 1973년도 서방 4개국이 모여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재무장관이 모여서 재무적인 세계 경제 상황을 서방 쪽 입장에서 회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75년에 일본이 들어오고 캐나다, 이탈리아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7개국이 됐는데요. 사실 1973년도에 G4였죠, 그땐. 그때 모인 네 나라는 세계 GDP의 4%가 넘는 국가가 모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 세계 GDP의 1.9% 정도, 2% 정도 되죠. 캐나다는 75년도에 참석할 때 2.3%에서 참석을 했는데 미국이 영향력을 좀 행사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됐고,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상회의로 더 옮겨가게 된 거죠. 유엔에서 어떠한 사안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장일치 아닙니까?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하고 소련이 비토권 행사하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세계 질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방이 모인 건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7개국만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중진국 또는 선진국에 막 올라오려고 하는 국가, 그리고 남미, 동남아시아, 중동. 그래서 생긴 게 G20 아닙니까? G20이 되면서 중국, 러시아도 이제 포함하게 된 거죠. 근데 G20은 또 너무 많은 나라가 생기고 중국과 러시아가 성향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룹 자체가 또 이렇게 분할되는 모양새도 있어요. 나라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참 세계는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G7이 G8이나 G10을 하려다가 그게 무산됐죠.
코로나도 있었고 뭐 내부 사정도 있어서 G7으로 오는데, 그래서 초청을 하게 되죠. 특히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서방 입장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2023년도에는 초청국으로 우리가 갔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초청을 받은 것인지 참여를 하는 참여국으로 가는 것인지는 저는 뭐 확실한 보도를 못 봤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하는 겁니다. 초청을 그럼 왜 못 받았냐? 이재명 정부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 안 해요. 초청을 못 받을 만큼 국격을 하락시킨 게 어느 정권이에요? 전 정권에서 외교 안보 관리가 잘 됐습니까? 너무 극단화된 친미 친일 쪽으로 가다 보니 놓친 부분도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사실 많이 붕괴된 것도 있고, 국격도 떨어지고, 국가 신인도, 국가 신용 등급 경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받은 정권 일주일 만에 그게 초청으로 가던 참여국으로 가던 그거 가지고 논란 삼을 일은 아니다. 그거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초청 안 하고 참여국인데 초청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만든 당사자들 아니에요. 국가를. 일주일 된 새 정부한테 뭐 정통성, 국격 이거 논할 지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국가의 대사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자세하게 알리면 돼요. 그것이 정권에 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지난 이후에 밝혀지는 그런 이면 합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속상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앞으로 5시마다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때 그 지원해줬던 금융정책, 대출로 해줬던 것이 이제 5년 만기가 돼서 돌아오죠. 이미 돌아오는 곳도 있고, 10월 달에 뭐 50조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번 연장했어요. 3번. 1년 지나서 20%씩 갚아나가는 건데 한 번도 못 갚았어요. 그건 4번 연장했나? 그런 상황이에요. 이자만 내면서 연장을 해가나가는 거죠. 저는 충북 상호 신용금고라고 그 도에서 운영하는 신용재단이 있습니다. 그쪽 통해서 받았는데 4년째 연장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고맙죠. 연장해 준 것만 해도.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한 재정정책이 아니라 금융정책으로 자영업자가 일을 못해서 빚을 졌으니 그 빚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갚으신 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미 갚아나가고 있거나 다 갚으신 분들, 또는 갚을 의지가 없어서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이자만 낼 테니까 일단 좀 보류해 주세요, 지급 유예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대출받은 사람들의 상황이 폐업한 사람도 있고 폐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죠. 파산한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떻게 형평성 있고 평등하게 판감을 해줄 것이냐,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배드펀드, 배드은행이나 배드기금을 설립을 해서 은행에 부실채권을 싸게 사서 배드은행이나 기금이 나중에 파는 형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가닥을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새출발기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시를 해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그럼 형평하고 평등하게 할 거냐라는 부분,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제가 딱 지금 제시는 할 수 없지만, 사업자를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폐업이 된 사업자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고, 현재 부실채권이 돼 있는 자영업자, 근근 이자만 내가는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가시면 국민들 이해합니다. 누구는 더 많이 줬네, 누구는 덜 줬네, 어떤 업종이 더 줬네, 건설업이 뭐 힘드니까 그쪽은 더 많이 줬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도 힘든 거 알잖아요. 국민 가게가 돈이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의 목소리는 내지 않잖아요. 지난 정권들은 본인들 과실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채 주도 성장이었어요. 부채를 가지고 성장시킨 정부 아닙니까? 다른 대출 줄이고 정책 자금 대출 해가지고 부동산 받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자성을 왜 안 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시중에 자금 경색에 대해서 소비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법 위에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국민 대표냐. 그거는 잘못된 거죠. 현 정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 반대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비토하시려면 대안까지 내놓으셔야 돼. 지역화폐 뭐 발행하는 금액이라든가 추경, 아니면 전국민 뭐 25만 원, 그것이 왜 나쁘고 뭐 물가가 오를 거고 뭐 반대 이유와 그거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대안까지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지. 대안을 안 내놓으면 문제 해결 의지도 없는 거고, 그냥 방관하고 구조조정 돼서 알아서 죽으면 죽고 살려면 살겠지 뭐, 이겁니까? 그게 국민의 대표가 국회에서 할 일입니까? 정책 하나 똑바로 내보신 거 있어요? 3년 동안? 오늘도
3,000명의 자영업자가 파업하고 폐업하고 파산합니다. 길바닥에 나앉아요. 15,000명의 식구가.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정책 개발하고 민생 살려야 되는 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먼저냐 가게가 먼저냐, 어려운 얘기죠. 기업이 잘 돼야 고용이 창출돼서 가게에 돈이 이전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돈이, 정책이 기업한테 먼저 갔기 때문에 양극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자본가들한테 먼저 가니까 마지막에 수혜받는 사람들은 비싸게 수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영끌해가지고 부동산 산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근로소득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국민들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움이 있는데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도 어려우니까 인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어떻게 인내해보고 힘들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 그런 자영업자들과 국민들 가게 보듬어 줘야죠. 저는 기업은 산업화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재벌이 탄생할 만큼 수혜 받을 만큼 받았다. 지금은 마지막에 있는 가게, 국민들한테 직접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가게가 먼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업은 유망 중소기업을 찾고 규제나 제도 이런 쪽으로 보완을 좀 해나가고,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 있습니까? 신문에 나지를 않아요. FDI, 해외 투자.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하는 FDI는 현대차 뭐 하루에 한 건씩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들어오는 리쇼어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10년 동안 150개 회사가 들어왔다는데 대기업이 4곳 중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곳은 한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LG와. 나머지는 폐업해서 들어온 거고. 그게 리쇼어링입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고용 창출도 못해. 어려워서 들어온 거야, 그 나라가. 그건 리쇼어링이 아니죠. 그래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라. AI 인프라 구성해야죠. 그래야지 외국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외국 기업이. 인프라 구성도 안 해놓고 외국인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하고 정책 개발하고 제도 만들어야 되죠. 지금 국회는. 나라가 공동화됐어요. 밤에는 아파트도 지금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26,000세대 아니에요. 옥천이 아파트가 5,500세대인데 옥천에 5개 군데는 군이 밤에 불이 꺼진 거지. 그러니까 미분양이 됐으니까. 건설되고. 문제 아닙니까? 알아서 그냥 구조조정해라.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게 지난 정부의 정책입니까? 조금 더 정책적으로 국민한테 다가가셔야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선택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집권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념과
정책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선거를 국민들한테 선거받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하셔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소수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 때만 표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과정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왜 총선에서 108석밖에 못 받았고 왜 정권을 넘겼는지 되돌아봐야죠. 그래야 대안을 마련하실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고 다시 정권을 잡는 그런 당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법원에 난입하고 유튜버를 통해서 대안 정치하고 그렇게 해서는 국민의 선택 받겠습니까? 잘못하면 꼬집는 거는 하셔야지. 대신 대안을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초청을 안 받았는데 초청받았다고 얘기하시면 당연히 야당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참여국이 되도록 의뢰를 해서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상기업 나가고 내란이 있어서 6개월 동안에 무정부 상태였는데 그래서 국격이 떨어져서 초청을 못 받았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흠이 아니에요, 정부에. 그걸 만드는 전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겠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하는 방법, 과정. 지난 정부에서 한 사례도 있어요. 그것과 또 관련된 단체, 여야 합의를 꼭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는 그런 합의안이 나와서 한 단계 나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이 국가 채무 비율이 50% 전후돼 있어요. 여력은 좀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지만 저는 한 55%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170조까지는 조금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300조는 너무 많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묶여있는 그동안 양적완화했던 돈이 다 자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일부 주식시장으로 갔고 서학개미 쪽으로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이 들어오고 회전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이 연착륙해야 됩니다. 부동산이 거주 대상이 돼야지 투자 대상, 투기 대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경제 상황, 이거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공중에 떠 있는 허 공간 한 평이 평당 1억이 넘는다? 정상적인 나라 아니죠. 강남특별시는
그렇게 가라고 하세요. 그들은 2억 3억 뭐 담합을 하든 뭘 하든 직접 거래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가지 않을 국민이 99% 이상이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국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빈집 많아요. 이 지방도 많지만 서울도 빈집 많습니다. 빌라도.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일 된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넓은 평수, 더 투자가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가수요지, 집이 없어서 못 살겠으니까 집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초심 잃지 마시고 현 정권이 해외에서 미국이나 서방 이번 G7에 모이는 서방 7개국과 인도, 브라질, 호주, 뭐 사우디 이런 나라들한테 대한민국 새 정부가 오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친정부 성향? 뭐 약간의 그런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있다면 이번에 가셔서 해소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죠. 그게 외교고 국위가 실용적인 국위가 아닙니까? 방치하지 말고 풀어가면 돼요. 아직은 결론이 났지 않았지만 방북 대납 관련된 사건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부분에서도 오해가 있다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풀어야죠. 그러지 않으면 외교나 경제, 안보 여러 가지 면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통상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상대가 약점이 많으면 우위를 점유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개인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공법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우회적으로. 물론 국가비밀 같은 거를 전공법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에 국민들하고는 전공법으로 가시는 게 좋다. 외교는 철저하게 51대 49로 가면 되죠. 우리가 50일. 뭐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은 학번이고 같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보는 사회를 보는 시각, 국가를 보는 시각, 경제를 보는 시각이 아주 많이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본인이 생각 갖고 있는 걸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합의하는 형태의 의사결정이 되길 희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